자, 고교 학점제 필요 역량 갖추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요. 오래전에 책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해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 궁금증을 오랫동안 어, 갖고 있다가 이제 한 10여 년쯤 전에 글이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의 핵심이 뭔지를 보면, 고교 학점제를 왜 하게 됐냐 하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에서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2030년에 성인이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사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까 하는 거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있는 학생을, 사람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됐고,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 교육의 핵심 역량이 뭐냐면은 학생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학생의 주도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고교 학점제의 이슈는 뭐냐면요. 진로 적성, 즉 자기가 뭘 할 건지를 정하고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2028년 대입 확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죠. 그리고 융합 선택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원래 없던 거였고요. 그렇게 했고 여기 빨간색 수능 과목이라고 된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될 과목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절대평가만 기재라고 된 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만 절대평가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수시와 정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즉 수시를 하면서도 정시 준비를 해야 되고 정시 준비를 하면서도 학교 내신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수시를 하는데 수능 최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으로 가면서도 수능을 얼마 이상 맞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가 정시로 가면서도 내신을 또 대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정시와 수시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28학년도 수능 이제 아니거든요. 개편안인데, 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학에서 보면은 수원, 수투가 여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수와 미적분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예전 이제 28년 전까지는 문과는 과학을 안 하고요. 이과는 사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과든 이과든 전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럼 보세요. 28년부터는 수원, 수투, 확통이 확률과 통계가 확정적으로 수능 과목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고 와야만 이공계에서는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고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자, 필요한 대학에서는 이 심화 수학을 이수를 하고 대학에 와라라는 조건을 걸라고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이 지금은 수원 수투에다가 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이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8년부터는 수원, 수투, 확통에다가 심화 수학, 즉 빨간색 글자는 수능으로, 그다음에 이 파란색 글자는 내신으로 전부 공부를 해야만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래서 학력고사 세대들이 사실은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를 다 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 수학의 범위가 전범위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문과든 이과든 사회와 과학 과목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게 12월 28일 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거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심화 수학은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필요한 대학은 심화 수학을 수강해야 된다는 조건을 대학이 걸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걸겠죠. 왜냐하면은 이공계는 이 수업을 안 들으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수학 전 과목,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기하를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절대평가는 선생님이 뭐 60%, 70% A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대평가는 60%로서 A인데 상대평가는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고교 학점제에서의 3등급은요, 6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한 4, 5등급 정도가 돼서 사실은 좋은 대학에 가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등급제는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절대평가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등급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과목을 보여드리려고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 자료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사항이 생겼는데요. 현재는 내신, 논술형, 서술형, 문항 출제 관련 기준이 미미한데 이거를 개선을 해서 논술형, 서술형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 즉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수능에 논술형, 서술형을 넣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수능에 논술형, 서술형을 넣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내신으로 옮겨간 거죠. 즉 논술형, 서술형이 많아지게 되면 학교 시험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배점이 크죠. 객관식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자, 고등학교에서 논술형, 서술형을 시험을 치게 되면 중학교 입장에서는 중학교에서 객관식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가서 논서술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당연히 논술형, 서술형 시험 준비를 시킬 겁니다. 즉, 전반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정시와 수시의 경계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수시로 가려면, 즉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진로가 무엇이고, 진로 과목을 뭘 들었고, 내가 그 대학에 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학업 역량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행평가 비중이 늘어나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8년 만에 논술을 부활시켰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각 대학마다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이제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나 논술도 확대되고 그래서 사실은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시로, 즉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면 지금 서울대와 연대와 고대가 수능 점수에다가 내신을 같이 본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상위권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플러스 내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시도 만만치 않고 수시도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8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수능을 정리를 한 건데요. 자, 빨간색을 보시면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심화 수학을 들어야만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고 이과든 문과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을 보시면은 융합 선택으로 과목이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논소수령 문항만으로 내신 평가가 가능하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워지면 중학교 시험도 덩달아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고교 학점제의 결론이 뭐냐면 고등수학 전 범위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과 통합사회를 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목이 늘어나면서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논서술형이 추가되면서 이제 시험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자, 사실은 대입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내신 성적 20%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학교 알림이라고 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를 쳐서 들어가면 학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신촌중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색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서 신촌중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지금 2024년도가 돼 있죠. 자, 이 자료는 보내드립니다. 24년도는 아직 자료가 올라온 게 별로 없죠. 그래서 23년도 작년 걸 보겠습니다. 작년 거를 선택하시면 이제 내용이 많이 달라지죠. 자, 여기서 학업 성취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들어가면 이제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844685, 844685를 칩니다. 자, 그러면 신촌중학교 2학년, 작년 2학년 1학기 성적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웬만하면 A가 50%가 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들어가서 A 비율이 낮은 과목들은 방학 때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대, 20%대 A 비율은 그만큼 뭐 어차피 등급이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시험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비율을 미리 확인하면 좋고요. 그래서 3학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23년도 9월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년도 4월이 되면 잠깐만요. 282971, 282971.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2학기 성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성적은 시험을 보고 나서 6개월 뒤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년 4월이니까 22년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23년 9월은 23년 1학기 성적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 분포를 통해서 A, B를 봤을 때 어디가 어려운지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신촌중으로 가서요. 자, 이 절차는 다 보내드립니다. 23년도를 선택해서 자, 학업 성취 사항에서 교과별 학력별 평가 계획이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 신촌중학교 2학년 2학기. 자, 여기 보시면 23년 9월에 2학년 2학기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23년 4월에 1학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도 되면 이 자료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4월에 신촌중 2학년 1학기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제 열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시험 범위와 그 다음에 수행 평가를 뭘 하는지 그리고 시험 기간에 걸리는 수행 평가가 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잠깐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신촌중학교 2학년 1학기입니다. 자, 지금 수학이 37페이지죠. 그래서 37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을 보시면 평가 유형과 반영 비율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필고사를 둘 다 보는구나. 그 다음에 배점이 25, 25. 그래서 시험이 전체 평가의 50%구나.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두 개를 보는, 포트폴리오는 그냥 하나씩 내내 진행되는 겁니다. 두 개를 보는구나. 그 다음에 이거 합쳐서 20점, 20점에서 40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지 수행평가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짜, 그죠? 수행평가 진행되는 날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1차 지필고사와 2차 지필고사 준비 기간,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준비 기간에 걸리는 수행평가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수행평가가 나오면 그때 막 시험 기간에 바빠 죽겠는데 그때 막 수행 평가한다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1차 지필고사와 2차 지필고사 기간에 걸리는 수행 평가들은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수행 과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4월 달이 되면 이제 수행 평가로 뭘 보는지가 다 나옵니다. 전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성취 기준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보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제명이 나왔고요.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미리 사실은 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이제 문제가 나와야 되지만 다른 과목들은 거의 주제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다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쭉 이제 넘어가면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첨부가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이라고 해서 자 이걸 보시면 저 3월 1, 2, 3, 4, 5, 4월 해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1차 지필고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수학의 시험 범위는 뭐냐면요. 3월 첫째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의 범위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도 2차 지필고사 앞에가 여기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4월 달이 되면 1차, 2차 지필고사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뭘 하는지,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1차, 2차 지필고사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1차, 2차 지필고사 기간에 걸리는 수행평가를 미리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전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1차, 2차 지필고사 시험 공부 중에 걸리는 수행평가들만 제대로 챙겨놓고 그 다음에 그 A 비율이 낮은 과목들을 방학에 미리 공부해 놓으면 최소 20% 이상의 내신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시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18번까지를 쭉 따라가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A 비율이 낮은 과목을 미리 공부. 왜냐하면은 어차피 등급은 정해져 있지만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필고사 준비 기간에 진행되는 수행평가 또는 수행평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들을 미리 해놓으면 성적 한 20% 이상은 최소한 올릴 수 있을 걸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대비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대학 가기가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험 자체도 어려워졌고 어쨌든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게 된 이유는 학생의 주도성입니다. 학생의 주도성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나는 어떤 누구에게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그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공자님께서는 고민하지 않는 학생은 나이가 어떤 방법으로도 발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쓰지 않는 상태로는 절대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는가 또는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었는가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님도 학생을 발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80점대, 올해도 80점대. 그죠? 자, 근데 울릉도에서 인강으로 서울대학을 갔다는 전설처럼 전해오는 말들이 있죠. 자, 이 두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자신의 힘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거죠. 자, 그럼 이 케이스를 보면 학원이 중요할까요? 인강이 중요할까요? 자신의 힘을 쓰는 게 중요할까요? 그죠? 자,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고 익히는 거죠. 배운다고 하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고요. 익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는 주고받기다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죠. 근데 주는 쪽은 보면요, 웬만하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받는 쪽은 어떨까요? 성적이 안 나와서 학원을 옮기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사실은 별로 기대치가 없죠. 자, 그래서 주는 쪽을 보면 인강이나 책 같은 경우는 오로지 주기만 하는 거죠. 반면에 학원이나 과외는 주면서 학생이 잘 받는지 확인도 하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디를 봤냐면 받는 쪽을 좀 더 잘 준비시킬 수는 없을까? 이쪽을 보고 이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메타인지를 봤고요. 메타인지라는 것이 학자들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메타인지의 정의가 뭐냐면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생각으로 알죠.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인지의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내 생각을 보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본다는 게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에 생각한다도 있고 생각난다도 있죠.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하는 생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는 생각이 중요할까요? 이제 이런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백곰 생각을 안 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소라고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1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백곰 생각을 하지 않으면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백곰 생각 1분 동안 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 되시죠? 자, 이것이 우리 공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백곰 생각이 일어나죠. 자, 이것이 어디냐면은 의식의 뇌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의 뇌일까요? 자, 뇌과학에 의하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무의식의 뇌입니다. 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배꼽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무의식을 내서. 자, 공부할 때 하는 생각이 중요할까요? 나는 생각이 중요할까요?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면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보고 답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답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얼마인지 모르죠.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1 더하기 1을 보는 순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무의식의 뇌에서 답이 일하는 것을 벌써 떠올려 버렸죠. 생각을 했나요? 생각이 났나요? 생각이 났죠. 이해되시나요? 공부를 할 때는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훨씬 강력합니다. 빠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어려운 문제의 답은 생각을 안 하나요? 생각이 안 나나요? 생각이 안 나죠. 즉, 무의식의 뇌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고등학교 수학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풀어보세요. 생각을 하고 싶지만 생각이 안 나시죠? 가물가물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쉬운 문제의 답은 생각이 나고요. 어려운 문제의 답은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 나고 안 나고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의 뇌인가요? 무의식의 뇌인가요? 무의식의 뇌입니다. 즉, 공부할 때는 사실은 무의식의 뇌가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생각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생각이 잘 나게 하는 쪽에 집중을 하면 우리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뇌과학에서 이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감각에 대하여, 보거나 듣는 것에 대하여 생각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0.2초에서 0.3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우리가 1 더하기 1을 봤을 때 0.23초 만에 2라고 하는 생각이 팍 하고 나버린 거죠.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말에 이해한다도 있고 이해된다도 있죠. 자, 그럼 공부할 때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해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해하는 것은 의식의 뇌가 하는 거고요. 이해되는 것은 무의식 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나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라는 문장을 보시고 이해를 안 할 수 있나요? 나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끝나버렸죠.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죠. 다 이해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해를 하는 것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이해를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나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라고 문장을 보는 순간 끝나버렸죠. 즉, 이해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글은 우리가 이해를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쉬운 문장은 이해가 되고 어려운 문장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가 잘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바꿨을 때 우리 공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즉, 학생이 잘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죠? 기브 앤 테이크에서 주는 쪽은 웬만하면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쪽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부할 때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잘 나게 하고 이해가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의식의 입장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의식의 입장, 즉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한다라는 결론이 나게 돼요. 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이해한다. 이 두 가지만 바꿔주게 되면요. 자, 지금부터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이해했을 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주의력 훈련과 생각 기다리기, 가 필요한 주의력 훈련은 뭐냐면요. 학생들 대부분이 공부를 할 때 잡생각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력 훈련을 통해서 잡생각과 잡생각이 아닌 생각을 구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기다리기라고 해서 우리가 수학 문제가 안 풀릴 때 문제를 계속 읽어보잖아요. 언제까지 읽어보냐면은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즉, 그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거죠. 이걸 우리는 생각 기다리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 기다리기를 하는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잡생각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의력 훈련하고 생각 기다리기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는 것도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내 안에서 이해하려는 힘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만 이해한다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 유튜브 채널 국내 안에 들어가시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한다를 가지고 전교권으로 도약하는 10회독 학습법, 그다음에 암기 과목 만점 비법 특강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세세하게 절차들을 다 아실 수 있고요. 그 절차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어머니께서 암기 과목 정복법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놀랐고 좋았어요. 놀랐다 그랬죠. 그다음에 초등학생은 공부 잘하는 법을 알았다. 그다음에 중학생은 읽는 것만으로 이해가 돼서 신기했다 그러죠. 고등학생은 이 방법대로 하면 학원이나 인강이 없어도 성적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겁니다. 음, 저는 영어 수업을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과학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생을 잘 아니까 그 학생이 이제 문제지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너 문제지 왜 꺼내니? 그랬더니 어, 시험 보려고요. 근데 너 과학 공부는 했니?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아는 거는 저하고 했으니까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읽어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회 11분 16초인데 이해도는 15%였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죠? 시험이 임박했는데 이해도가 15%라는 거는 수업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반복해서 읽어보겠어요.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그랬더니 이 학생이 10번을 보니까 11분이 4분이 됐고 15% 이해도가 75%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과학에서 80점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국사 책을 들고 와서 또 해달래요. 그래서 38분이 11분이 됐고 25%가 85%가 돼서 한국사도 80점대를 받았어요. 그냥 하루 저녁 공부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민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 책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6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6장을 그냥 이해되는 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나는지에 대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읽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19번이 걸렸고 20% 정도 걸렸는데 한 3시간이 지나니까 7분 만에 다 읽었고 80%가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민법 책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를 자기가 3시간 만에 80% 이해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점수는 뭐냐면요. 시간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는 뭐냐면은 이해도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점프하는 구간이 생기죠. 이거는 모든 공부에서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이해하면서 읽기만 했는데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10회독 학습법과 암기과목 만점 비법이라는 이제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이해한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이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은 절실하니까 공부가.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었다, 희망을 찾았다, 설명 가능하게 외워졌다, 너무 신기하다. 그죠? 희망이 보인다, 충격적이다. 거의 다 외워지고 머릿속에 남아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공부의 주체는 의식뇌가 아니고 무의식뇌예요. 그래서 무의식뇌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다음에 뭐 학원 강사도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어머니께서는 속도 이제 반복이 될 때마다 속도와 이해도가 달라짐이 경이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후기들은 동네 안에 카페 들어오면 많이 있으니까요. 뭐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이 공부의 왕도인데 나왔는데요. 5회도까지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한 덩어리를 붙어서 재구성, 즉 책에 있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다시 구성이 돼요. 재구성. 그다음 7회도까지 했을 때는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즉 교과서에 적혀 있지 않지만
내 머릿속에서 다시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전교 2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회독은 좀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10회독을 하게 되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교과서를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이제 전교 1등을 하게 되죠. 자, 그만큼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아는 게 뭐죠? 그게 메타인지죠. 그 상태에서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읽어도요. 아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 과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요,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의 70에서 80%는 혼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수학 범위가 더 늘었죠. 수원, 수투, 미적, 기하, 벡터, 확통까지 다. 그래서 이거를 전적으로 학원에 의존해가지고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이해하면서 이제 반복을 통해서 저절로 생각나게 만드는 상태를 만든다고 하나 추가가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수학이 38점이었는데 6개월 만에 1등급이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인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센 문제지 한 권을 가지고 10번을 풀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자, 점수가 3, 40점대였었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학생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6번쯤 푸니까 이제 센 문제지가 거의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웬만큼 풀리니까 이제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4번을 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미쳤다 그러죠.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서 문제지를 계속 한 문제지를 풀고 있으니까. 근데 6개월 뒤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온 거죠.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요.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아는 건 없는데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이때부터는 타겟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정보를 빠르게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처럼 6회 정도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보면 알거든요. 보면 아니까 학생들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쯤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그만둬요. 왜? 보면 아니까. 근데 아까 그 학생은 4번을 더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저절로 생각나는 단계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처음엔 3분이 걸려요. 또 풀면 2분, 1분, 30초, 15초, 1초.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쫙 전개가 돼버리는 거죠.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보고 아는 상태에서 끝나버리죠. 이 상태에서는 절대 1등급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38점에서 1등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스웰르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보다 풀어놓은 예제를 읽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은 공산국가니까요. 그래서 3년의 정규 과정을 마치고 시험 본 것과 2년 동안 풀어놓은 예제만 읽고 시험 봤을 때 1년을 적게 공부하면서도 합격률은 더 높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 공부의 1차 목표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 거죠. 중학교 수학 잘해봐야 별 게 없잖아요. 그리고 고등 수학의 70에서 80%는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주의력 훈련하고 생각 기다리기 훈련,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생각 기다리기 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쓰여 자리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느낌, 생각, 감정에 영향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이해 안 되고 어렵고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자기의 느낌, 생각, 감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향받지 않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입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몰입이 되면 글자가 밝게 보이고 책 주변이 흐려지고 소리가 안 들리고 시간이 빨리 가고 문제가 잘 풀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몰입수학 특강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제 학생들의 후기입니다. 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 공부하면서 몰입에 들어갔고요. 몰입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문제 잘 풀립니다. 아이디어 잘 떠오르고 우리 몰입 공부 잘 될 때 아시죠? 몰입됐을 때 그때 상태를 몰입 수학 공부할 때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학을 가르칠 때 이 주의력 훈련, 생각 기다리기, C어자리, 몰입 훈련 이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언제든지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계산 같은 경우는 9자릿수 곱셈 나눗셈을 4분 이내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신에 자기가 빠르게 계산하면서도 자기 계산에 확신을 갖고 있으면 안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개념 공부는 이제 교과서 리딩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3학년 2학기 교과서로 아까 하신 것처럼 이해되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읽으면요. 3학년 2학기 교과서를 전체 이해하는데 한 3시간 남짓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학기를 강의를 들으면 결코 3시간 안에 이 정도 이해도 이루지 못하죠. 물론 이해도는 주관적인 겁니다만 선생님들이 다 확인을 해요. 실제로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자, 그렇게 해서 교과서 리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구도 테스트를 하고 백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설명은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는 몰라도 상의하고 틀려도 상의하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시중 교재는 안 쓰고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학생쯤 되면 이제 답지를 아이들이 구해요. 시중 교재는 뭐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 채점이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훨씬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을 여기처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중 교재는 동일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동일 유형의 문제를 뭐 무한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많이 풀어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학생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췄고요. 세 문제 다 맞췄고요. 예를 들어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렸죠. 그럼 이거를 실시간으로 학생과 교류하면서 볼 수 있고요. 1번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풀이 노트를 보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위에 거는 숙제고요. 밑에 거는 이제 학원에 와서 해야 될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신 대비는 이제 안에 6단계가 있고요. 6단계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여기 3단계 실력 하까지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간이 되면 실력 중을 풀어봅니다. 실력 중이 뭐냐면은 학교 시험에서 고난이도라고 하는 어려운 한두 문제, 두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실력 중이고요. 그래서 4단계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족보다컴 같은 데서 빈출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풀어보면 뭐 수학은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한글처럼 읽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이해한다. 즉,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끔 상담으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한글처럼 읽고 이해해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게 영어를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아이들이 영어를 읽고 해석을 하나요? 한국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해석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영어를 읽고 해석 없이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뭐죠? 무의식 뇌가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그죠? 앞에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해를 되게 하는 주체가 무의식 뇌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의식 뇌가 공부하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죠. 참, 그 전에 마찬가지로 숙제, 집에서 하는 숙제, 그다음에 학원에서 하는 과제들을 이제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의 차이는 그냥 내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문법 그림 그리기라는 특이한 게 있고요. 구문, 라이팅, 리딩 이렇게 있는데 자, 단어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단어 짱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는 뭐 5가지 형태로 자기가 그냥 그때그때 원할 때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별도의 단어 암기 과정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루에 90단어씩 한 달에 2,700단어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틀리는 순간에 그 단어의 뜻을 보는 걸로 공부가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엇이 내가 공부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요. 지금 여기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중등 실력 단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점수 다 보이고요. 그죠? 이렇게 해도 스트레스 없이 단어가 쭉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그림 그리기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명사에다가 밑줄, 동사의 부의, 전치사 동그라 이렇게 해서 약속된 기호를 그리게 돼 있어요. 저희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아이들이 빠르게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 나가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글을 해석하지 않아도 의미가 저절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단어 하나하나의 기능을 익히다 보면 그냥 해석하지 않아도 의미가 저절로 파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무의식 뇌가 공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해석하지 않고 읽고 바로 이해하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라이팅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낸시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 그녀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이걸 보시면 자, 그럼 다음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음악에 이들 소리를 이용했다. 자, 이거를 초등학생이 라이팅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 문장에 대해서 공대안의 라이팅 1국학의 규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 이용했다. 이들 소리, 그들의 음악, 투 말하다, 우리 어떤 것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합니다. 왜? 한글을 한글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다가 단어만 집어넣으면 돼요. They use this sound in their music to tell us something 이렇게.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것만, 그러니까 단어가 약한 친구들은 이것만 계속 훈련을 시켜요. 왜? 단어만 되면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라이팅을 가르치면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중학교 교과서 정도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중등 문법 80%가 완성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라이팅 목차예요. 여기 보시면은 1에서 5형식 to 부정사, 그다음에 ing,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전부 다 다루게 돼요. 이제 남은 거는 뭐죠? 가정법, 도치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문법 용어는 모르는데 이런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작업은 원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끝나면 중상교과서 그 한글을 갖다 줘도요, 아이들이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라이팅을 가르칠 때 한글 문장을 한글로 재배치하고요. 한글 재배치가 되면 이제 영어로 말하게 만듭니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영어 말하기가 되면 이제 빠르게 말하기를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말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즉 무의식 뇌를 계속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특강 후기인데요. 라이팅만 2주 동안 가르친 거죠. 그럼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죠. 그다음에 영어 구조가 한눈에 보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어떤 문장이라도 읽고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물론 연습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도. 왜냐하면 잘 쓰기 위해서는. 자, 그다음에 구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초등, 중등, 고등학교 문법 책에 있는 문장들을 다 가져와서 그 문장을 가지고, 즉, 문법 용어를 먼저 들이밀면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런 문법 책에 있는 문장들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이 다음에 문법을 넣어주면 문법이 그냥 쑥쑥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이미 자기가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자, 그래서 저희들은 문법은 천인문 그래머라는 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문법은 선생님이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해서 통과가 돼야만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딩은
이제 리더스 뱅크하고요. 그다음에 리딩 튜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엇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절차.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스피드 리딩이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자, 스피드 리딩은 뭐냐면은 마치 이겁니다.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알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이해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올해 6학년 되는 친구입니다. 영어도 한글처럼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1시간 넘게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는 경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잡생각이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는 잡생각이 빠져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 무의식 의 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뭐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편했고 좋았다. 해석하지 않아도 글이 바로 이해되는 것이 신기했다. 이게 뭐죠? 무의식의 뇌가 해석을 해서 의식의 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무의식은 뭐라고 했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무의식을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굉장히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자, 내신 대비는 뭐 동일하고요.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단어들, 그 다음에 뭐 본문들 이렇게 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빈칸도 다 학습할 수 있고요.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는 이거젠포유라는 유료 자료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은 족보닷컴에서 다 저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희 국내안의 채널에서 고등 영어 모의고사 90점 비법이라는 1시간 22분짜리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든 문장 구조를 알게 돼요. 즉, 문장 구조를 안다는 것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즉, 문장 구조를 알고 단어만 알면 거의 웬만한 글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글로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있어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단서, 즉 실마리를 찾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뭐 인강에서 일타 강사님들이 너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가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수학 공식처럼 문장 구조를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가 쉽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피드 리딩을 탑재하게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 지문의 한 7, 80%는 읽고 바로 이해하고 빠르게, 그다음에 어려운 한 2, 30%는 좀 천천히 보면서 이제 대비를 하게 되면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 대비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고교 학점대 대비 역량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